자, 오늘의 책 밀레니엄 여자를 지고한 남자들 편입니다. 이게 언제적 배경이냐? 거의 2000년대 초에서 거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그 정도쯤에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현대 소설이 아니 현대 소설인데도 약간 좀 됐다 연식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약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죠. 여기에서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밀레니엄 잡지사의 편집장 비슷하게 일을 하던 기자 한 명하고 리즈베트 스탈란데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밀레니엄 주인공에서 이 남자 쪽을, 이 기자 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디 보자. 잠시만요. 내가 남자 쪽 이름을 전부 다 외우지를 못했어. 아이, 큰일이구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어디 보자. 이게 다 어디 보자. 정확히 갑자기 책을 들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큰일이 나버리는 관장님. 왜 이렇게 남자 주인공에 관심이 없나요? 내가 처음부터 이 책을 리즈베트만 보고 사서 그래요. 사실 들어버릴게. 리즈베트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리즈베트만 보고 살아서 남자 주인공인 미카엘에 대해서 기억을 제대로 안 하고 살았어요. 미안합니다.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봅시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한 집에 부잣집이죠. 부잣집의 노인에게서 시작됩니다. 매년 그 노인에게는 특정 날마다 아파가 선물로 전해져 와요. 누가 보낼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아파가 무엇이냐? 꽃을 눌러가지고, 우리 왜 책 속에다가 꽃 넣어가지고 말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꽃을 눌러서 작업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액자 같은 데 넣어두는 작업을 한 꽃을 아파라고 합니다. 매년 아파가 선물로 와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자신의 손녀가 사망했다고 보여지는 날마다 그 꽃이 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노인은 꽤 오래전에 특정 축제날 손녀를 잃었습니다. 손녀가 사망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 몇 년 전부터 손녀가 줬던 것과 비슷한 아파가 선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노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나는 이 남은 생에 이 비밀을 파헤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미카엘 볼코비스크가 나옵니다. 미카엘, 이 남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밀레니엄 잡지사의 기자입니다. 최근 이 남자는 그 유명한 회사 사장의 비리를 터뜨렸어요. 근데 이게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거의 편집장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이 편집장 위치를 내버려 두고 편집장 위치를 접고 다른 사람한테 진지게 넘겼었기 때문에 다행히 잡지사는 망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야, 쟤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데 고발했다가 뒤통수 맞았잖아, 재판에서.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 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에서 졌어요. 재판에서 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상대는 부자예요. 얼마나 많은 그 위자금이나 아니면 벌금이나 그런 걸 원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 더군다나 미카엘은 이혼남입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돈도 보내줘야 돼.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한번 이 건 잡았다. 이거 잡아가지고 하면은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다. 돈이든 뭐든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겠다 했는데 이럴 수가. 이 건으로 인해서 더 그지가 돼버렸네. 그럼 미카엘에게 앞서 말한 이 부자가 의뢰를 합니다. 내가 손녀가 죽었는데 손녀가 죽은 날마다 손녀한테 받았던 아파를 누군가 첨부를 한다. 난 내 손녀의 죽음에 대해서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 라는 의뢰를 하게 되었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근데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러면 저보고 그 스웨덴 깡총 가가지고 이걸 다 파시라고요? 이거 혼자서는 어려운데? 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정확히는 업무상 동료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맡게 됐는데 내가 이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혹시 도와줄 사람 알고 있느냐? 하면서 연락을 하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인터넷 관련 정보를 빼오는 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살 수는 없어도 일을 진짜 잘하거든? 이 친구라면 믿을만 하니까 한번 이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해봐 하고 알려준 게 우리의 주인공 리스베트 스탈란데르입니다. 리즈베트 살란데르.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만 모르실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즈베트 살란데르는 자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라에다가 허락을 받고 돈을 타서 쓰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다가요? 이 사람이 범죄자거든요. 범죄자인데 이거를 약간 편히 봐주듯이 하네요? 왜냐면 이 친구고 범죄자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네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을 때까지 나라 돈을 우리가 허락할 때마다 타서 써야 한다. 이런 절차가 생긴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러면 이 친구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자기 아빠한테 불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뭔 짓을 했는데? 아빠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거든. 이거는 후에 가면 소설 후반부에 가면은 그러니까 오늘 설명할 여자를 지목한 남자들 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설 중후반부에서 이 리즈베트 살란데르의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쓰레기 중에 쓰레기여서 엄마를 괴롭히는 거 보다 못한 리즈베트도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얘가 그냥 이거를 그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좋아하는 쓰레기 사이코인인데 천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애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리즈베트 그렇군요. 아버지한테 불을 질렀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차에 탔어. 아빠한테 아빠 문 좀 열어봐서 창문을 두드려. 아빠가 창문을 내렸겠죠? 그대로 길을 끼얹고 그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보기에도. 근데 얘를 상담을 해보니까 얘가
일부러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 근데 환경이 이렇게 얘를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호 감찰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신 거죠. 근데 이 리지베트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리지베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리지베트의 편의를 봐주는 상담사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께서 갑자기 교체가 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게 소설 자체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이게 19권 분류가 안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방송에서 하게 될 경우 이게 19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만 검색을 해봐도 이게 19금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검색을 할 거면 The Girl Who with Dragon Tattoo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19금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리지베트에게. 리지베트 절대 참고 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괴롭히는 이유로 자기 아빠한테 불을 지르는 애입니다. 예,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리지베트 절대 참지 않아요. 자기한테 이런 고통을 줬다는 것 그거를 복수의 칼날을 달죠. 리지베트의 몸에는 문신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영어 제목 말씀을 드렸었죠. 드래곤 타투. 리지베트의 등에는 요 문신이 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문신과 피어스가 그녀에게 있어요. 왜 이런가요? 그녀는 자신이 당한 어떠한 사고든 불쾌한 경험이든 그런 것들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잊지 않기 위해 자기 몸에다 타투를 새겼습니다. 이번에는 발목에다가 벌을 새겼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굴욕감, 이런 고통을 준 새로 바뀐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수를 해주죠. 리지베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녀는 천재 해커였거든요. 그래서 진즉에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상상 이상으로 강한 힘으로 그녀의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리지베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 남자를 역으로 속이고 그의 배에다가 아주 추잡한 문신을 새겨주었죠. 이제 이 상담사는 리지베트의 밥이 되었습니다. 물론 리지베트의 눈을 피해서 타투 지우는 법 같은 걸 검색을 하지만 리지베트 해커예요. 그것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해커. 그래서 이 타투 지우는 방법 알아보고 다니지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면서 협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카엘하고 같이 일하려는 질문이 와요. 아, 네가 실력이 되게 좋잖아. 근데 내가 아는 친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을 못하거든? 근데 네가 이거 일을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업무를 도움 많은 부자가 의뢰를 했대. 너도 같이 가서 좀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의뢰를 맞으면 받아들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좀 앞에 서술이 길었어요. 이게 거의 프롤로그적인 면모예요. 프롤로그적인 시작인 거죠. 이 두 사람 스웨덴에 이 깍지도 왔어요. 다리 하나 연결돼 있고 이 다리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다리 사이로 강과 바다가 펼쳐져 있고 이 다리 외에는 이 마을을 오갈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살인사건? 그것도 아주 위험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근데 못 찾았다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날이 있었는데 그날의 사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주 과거의 사진까지 찾아서 이 각도에서 찍혔네. 그럼 이 각도에서 이거 찍은 사람이 분명 이 마을에 있을 거야. 왜? 이 동네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축제가 있던 날 근무를 했던 20명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은 사람을 찾아가서 아 그때 이런 사진을 찍었죠. 혹시 그날 찍은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역순으로 밟아갑니다. 과연 이 스웨덴 깡총 마을에서 부잣집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소녀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의 악파를 계속해서 보낸 사람은 부자에게 무슨 생각 때문에 이 선물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준 밀레니엄 상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을 낭독해보도록 할까요? 지명을 적지 12월 20일 금요일 소송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남김없이 법정에서 말한 것이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자신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판결을 이날 금요일 오전 10시에 내렸다. 이제 남은 건 복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완성하여 송구하는 일뿐이리라.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기자들의 모습이 보이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저들은 판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는 전혀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질문을 피할 수 없으며 답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했다. 그래, 이게 바로 죄인의 운명 아니겠어? 악당이 되어 마이크 앞에 서야 하는 것. 그는 목을 쭉 펴고 거북한 걸음걸이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애써 미소를 띄었다. 기자들 역시 그에게 미소를 지어보였고 어색하게나마 고갯짓을 해줬다. 어디 봅시다. 아프터블라테드, 엑스프레스, TT통신, TV사, 그리고 자네 어디더라? 아 그래, 매일 산업이었지? 내가 오늘은 스타가 된 모양이구만.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는 진지에 너스를 떨었다. 슈퍼 블롬크비스트 한마디 하시죠! 한 석간식인 신부 기자가 소리쳤다. 미카엘 블롬크비스트. 완전한 이름은 카일 미카엘 블롬크비스트인데 그는 슈퍼 블롬크비스트라는 별명을 들을 때마다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20년 전 어느 날 23살의 푼내기 임시 기자였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무장한 구독단을 정보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바 있었다. 2년간 5차례나 은행을 강탈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강도단의 특기는 차를 타고 소도시에 들이닥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하게 은행을 터는 것이었다. 놈들이 디즈니 영화의 주인공을 본 듯 고무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도널드 덕 갱나인이라고 불렀다. 반면 신문들은 막가파라는 섬뜩한 별명을 붙였다. 사실 이 별명이 더 잘 어울렸다. 놈들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말거나 마구 경고탄을 쏘아댔고 호기심에 몰려든 행인들에게까지 총을 펴서 위협했던 것이다. 6번째 범행이 벌어진 것은 어느 여름날 웨스테리 예터난트의 한 은행에서였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은행에 우연하게도 지방 라디오 방송 리포터가 있었고 그는 기자로서 공무원에 충실했다. 강도들이 은행을 떠나자마자 근처 공주전화로 달려가 그 사건을 생중계한 것이다. 그때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는 여자친구와 함께 카트린의 홀룸 근방에 위치한 여자친구 부모의 별장에서 며칠간 묵고 있었다. 그런데 미카엘 자신도 이유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뉴스를 라디오에서 듣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곳은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휴가용 방갈로에서 지내는 내 사내의 모습이었다. 이틀 전 여자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방갈로 전원에서 마지막 걸치고 보디빌더 같은 우통을 드러낸 채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금발머리 청년 넷을 보았던 것이다.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따가운 햇볕도 안고 남는 그 격렬한 에너지 때문이었지도 모른다. 그들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싸움을 하듯이 배드민턴을 쳐댔으며 그 점이 미카엘의 덕기를 끌었다. 그 사내들은 은행 강도들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라디오 속보를 듣고 블롬크비스트는 사내들의 방갈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방갈로는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40분쯤 뒤 정원으로 볼보와 한 대가 굴러들었다. 내 사내가 차에서 내렸고 저마다 스포츠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화시문의 근처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 중 하나가 차로 돌아오더니 뭔가를 꺼냈는데 꺼내자마자 입고 있던 겉옷자락으로 급히 덮었다. 먼 거리였지만 미카엘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아직 군을 복무 중이었을 때 다뤘던 것과 같은 AK-4 소총이었다. 당연히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복구에서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사흘간의 방갈로 잠복 수사가 시작되었다. 미카엘도 일선에서 수사에 참여했으며 동시에 도둑한 수당을 받고 어느 특권신문의 프리랜서 기자로 일했다. 경찰의 임시 사무실은 여자친구의 병원장 정원에 주차시킨 캠핑카 안에서 마련되었다. 막가파 사건을 신출되기 기자인 미카엘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줬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없지 않다. 또 다른 석관신문에서 질투가 났던지 슈퍼 브로크비스트 막가파의 비밀 파헤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문짝하게 된 것이다. 나이 깨났던 여성 칼럼니스트가 졸업한 투로 기사 중간 글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청소년 소설에 등장하는 슈퍼 주인공과 연결짓고 있었다. 기사와 곁들이는 사진은 더욱 가관이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미카엘의 모습이었다. 그 앞에 서 있는 정보 차림의 경찰관에게 뭔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실 그가 가리키고 있던 것은 정원 한켠의 화장실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기자들 사이에서 슈퍼 브로크비스트를 통했다. 물론 슈퍼라는 수식어에 그다지 고약한 뜻은 없었지만 썩 불편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에 아무런 유감도 없었지만 유감은커녕 그 위대한 작가의 작품들과 소년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험남을 무척 좋아했다. 이 별명과는 끔찍이 싫었다. 그 후 긴 세월이 흐르고 그가 기자로서 진지한 업적을 쌓은 후에야 이 우스꽝 끝스러운 별명도 차츰 미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누군가 이 별명으로 자신을 부르면 움찔하는 버릇이 남아있다. 그는 애써 침착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을 부르는 석관신문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뭐가 그럴듯한 기사를 꾸며면 되잖아? 자네가 노장하는 짓 아냐? 그래도 말투는 그리 신랄하지 않았다. 사실 여기 모인 기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미카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최악의 적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중 한 사람과는 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었고 또 TV사에 나온 연기자로 말할 것 같으면 몇 일 전의 파티에서 그가 유혹할 뻔한 사이였다. 오늘 제대로 한 방 맞으셨네요. 매일사람의 계약직 기자로 보이는 애송이가 말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미카엘은 인정했다. 사실 다른 대답이 마땅히 없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미카엘이나 다른 베테랑 기자들은 그 수지전한 질문에 실수를 금할 수 없었다. 미카엘은 TV사의 여기자와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 결승에서 통과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대는 육상 선수에게 스포츠 기자들이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고 하는 웃지 못할 질문이 아닐까? 이윽고 미카엘은 심각한 얼굴로 돌아섰다. 나로서는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유감이긴 하지. 그는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징역 3개월에 배상금 15만 크로나는 좀 심하지 않아? TV사의 여기자가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죽기야 하겠어? 베네스트랩에게 사과할 거야? 그거 화해할 거냐고.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베네스트랩 씨의 도덕성에 대한 내 의견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그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메일사놈이 물었다. 큰 함정이 도사린 질문이었다. 하마터면 미카엘은 그 위험한 바나나 껍질 위에 발을 디딜 뻔했다. 그러나 그 애송이 기자가 지나치게 마이크를 들이민 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판사는 미카엘 블롬크비스트가 금융인 하스 에리크 베네스트랩에게 명예손해죄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은 종결되었으며 미카엘은 항소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경솔하게 예전 주장을 반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블롬크비스트는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잡지를 통해 발표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다른 식으로 판결을 내렸고 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편집부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판결문을 정확하게 검토해볼 것이다. 자, 이상이고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카엘, 네가 잊은 게 하나 있어. 넌 뭐니 해도 신문기자야. 그리고 신문기자 인부는 자신이 입 밖에 낸 주장을 전부 다 하는 거고 TV사의 여기저기 어조가 신랄해졌다. 이 기자들은 모두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미묘한 변화를 인정해야 했다. 여기자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어려있었다. 고통스러운 몇 분 동안 미카엘 블룸크비스트는 다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아무도 입을 열어 묻지 못하는 질문 하나가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미카엘 같은 사람이 그처럼 증거 하나 될 수 없는 기사를 쓸 수 있었냐는 점이었다. 여기 모인 기자들은 매일 산업의 애송이를 제외하곤 모두가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큼이나 노련한 미카엘이 그런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TV사의 여기자는 미카엘에게 법정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한 후 카메라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그 역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서 모든 기자들을 만족시켜주려 애를 썼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사건은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에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터였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사건까지는 아니잖아.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낸 기자들은 각자 회사로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여기까지가 미카엘 블룸크비스트 올해의 첫 번째 주인공이 겪은 일입니다. 아이고 빠꾸님 어서오세요. 야야 좋은 밤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리즈베트 살란델에 대해서 찾아야겠죠? 어디 보자. 리즈베트가 나오는 부분이 리즈베트가 나오는 부분이 리즈베트 살란데르는 오토매틱식의 코롤라 스톡홀름 교회에 위치한 순드 비베리 역에 주차시켰다. 이 도요타 승용차는 그녀가 밀턴 시큐리티사의 모터풀에서 빌린 것이었다. 정식으로 허가받고 가져온 건 아니지만 아르마스키는 그녀가 밀턴사의 차량을 사용하는 걸 금한 적이 없었다. 조만간 차를 한 대 매할해야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에겐 차 대신 오토바이가 있었다. 중고로 사는 가와사키 125로 주로 여름에 타고 겨울에는 그녀의 지하실에 처박아 놓았다. 그녀는 회이클리타베이엔까지 걸어가 오후 6시 정각 인터폰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그녀는 계단을 통해 1층까지 올라가 스베손이라는 흔해 빠진 이름이 적힌 한 아파트 문 옆에 달린 종이접을 눌렀다. 띵동. 그녀는 스베손이라는 인물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이 아파트 안에 과연 그런 인물이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안녕 플레이그. 그녀는 인사말을 던졌다. 와스프! 넌 항상 뭐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데? 리즈베트 살란데르보다 3살 위인 사는 189cm에 152kg이었다. 154cm에 42kg밖에 안 되는 그녀는 플레이그 옆에 서 있으면 항상 난쟁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항상 그렇듯이 그의 아파트는 어두컴컴했다. 아파트 안에 켜져 있는 유일한 등불인 듯 희미한 미광이 그가 침실 겸 서재로 쓰는 방의 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아직 문 앞에 서 있지만 패스는 뭔가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리즈베트는 혀를 차며 말했다.
사람들이 널 플레이그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어. 플레이그는 영어로 역병입니다. 이렇게 1년 12달 안 씻고 지내면서 원숭이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니까 당연하지. 혹시 외출한 일이 있으면 말해. 내가 비는 싸게 파는 곳 알려줄 테니까. 그는 대답 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불도 없는 주방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유일한 조명했다. 나 역시 엄청나게 깔끔한 주문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유팩들 속에 쌓인 담배꽁초가 썩은 내를 풍기면 놓아서 내다 버릴 줄 안다고. 나 장애연금 잡는 거 몰라? 사실 무능력자란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뭘 얘기돼? 그래서 정부가 집 한 채 내주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이웃 주민들의 관청에 대해 신고할 거 없나진 않아? 그럼 바로 정신병원인데. 나한테 뭐 가라져온 거라도 있어? 리즈베트 살렌데르는 가죽 점퍼용 호주머니 지퍼를 열고 5,000크로나를 꺼냈다. 이게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내 개인 돈이지. 회사 돈을 내면 세금 보고 들어갈 테고 그럼 네 연금도 끝장이야. 원하는 게 뭔데? 2달 전에 말했던 그 원통형 접속 단자 있지? 그것 좀 만들어봤어? 그는 물건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놨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봐. 그리고 1시간 동안 그녀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그 접속 단자를 시험해보았다. 플레이그가 사회적 무능력자인지 몰라도 천재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밀턴 시큐리티 사고 지하 주차장에 콜라를 갖다 놓은 리즈베트 살렌데르는 사무실로 올라갔다. 회사에 온 김에 화장실에 들리고 싶었다. 잠시만요. 기침 자꾸 나오네. 그녀는 카드키를 이용해 승강기를 타고 곧장 3층으로 올라갔다. 아니면 2층 정문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 있는 회사 경비원들과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는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한 컵 한 잔을 뽑았다. 그 기계는 그녀에게 커피 서비스를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르만스키가 구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가죽 점퍼를 의자 등받이에 걸쳐 넣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가로 2m, 세로 3m의 장명형 공간이었다. 거기는 낡아 빠진 델 컴퓨터가 놓인 책상, 사무실용 의자 하나, 휴지통, 전화기, 그리고 전화번호에 노트 몇 건만이 썰렁하게 놓인 책장이 있었다. 책상 서랍 속에는 볼펜 몇 자루, 클립, 노트 한 권이 휘둘렀다. 향턱에는 화분이 한 개 놓여있는데 잎이 새노랗게 말라붙어 있었다. 리즈베트 살렌데르는 화분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듯한 눈빛이었다. 잠시 후 결연한 동작으로 화분을 휴지통 속에 쑤셔 넣었다. 이 작업실에서 할 일이 거의 없다. 1년에 대여섯 번을 정도, 특히 혼자 지고 싶을 때 급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사용했다. 그녀에게 작업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라마스키였다. 프리랜서지만 자기 공간이 있어야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리즈베트는 자기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감시하고 싶어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그녀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지금 그보다 훨씬 넓은 방으로 다른 직원 하나와 함께 쓰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방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아르마스키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이 자투리 공간을 그녀의 사무실로 내주었다. 리즈베트 살렌데르는 플레이그의 집에서 가져온 원통형 접속 단자를 꺼내어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랫입술을 깨물어가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밤은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3층에는 그녀뿐이었다. 갑자기 모든 게 귀찮고 피곤해졌다. 몇 분 후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복도 끝까지 곧장 걸어와서 들어간 아르만스키의 사무실을 살펴봤다. 열쇠를 잠겨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12월 26일 자정 무렵에 이 복도에 누구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몇 해 전 몰래 복사해 놓은 회사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아르만스키의 사무실은 무척 넓었다. 직무용 책상과 손님용 의자 몇 개, 그리고 한쪽에는 8인용 탁자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티끌 하나 없이 청결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방을 더 이상 뒤지지 않게 한지 오래됐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다. 또다시 못해 초보등을 스물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밀턴 시큐리티사에서 작업하고 있는 몇 가지 파일에 주간에 새로운 요소를 수집하며 그 방에서 1시간 정도를 보냈다.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한 조사 내용,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그룹이 조직성을 꾸리고 있는 어느 회사에 잠입해 있는 인턴사의 직업들 활동 상황, 그리고 전 남편이 아이를 납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한 여성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교차 등등. 연락을 마친 그녀는 서류들을 제자리를 갖다 놓은 뒤 열쇠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르마스키의 사무실 나와 른다 같은 어린이를 자신의 집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리즈베트 살란데르의 묘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처음 시작되는 이 둘이 만나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프롤로그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순서가 이상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둘에 대해서 들으려면 프롤로그보다 이 둘의 묘사가 적혀있는 부분을 읽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덕분에 관장님이 좀 애를 먹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좀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프롤로그 11월 1일 금요일. 그것은 이제 그것은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었다. 남자가 그 꽃을 받은 건 그의 82번째 생일날이었다. 그는 선풍 겉봉을 뜯고 선물 포장지를 벗겼다. 그리고 전화 수화기를 지어받들고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은퇴해서 신뢰한 호수 근처 달라르나 마을에 살고 있는 퇴직 형사에 전화 보냈다. 두 사람은 나이뿐만 아니라 생일도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일이다. 형사는 이 전화가 걸려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전 11시에 우체부가 다녀가면 전화가 오리라. 그래서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10시 30분에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고 의뢰하는 안부 인사는 생략해버렸다. 도착한 모양이군요. 올해는 무슨 꽃이요? 전혀 모르겠소. 사람들에게 알아봐야겠소. 베이트꽃인데. 편지에는 물론 없겠죠? 없소. 꽃뿐이요. 액자는 작년꽃과 같고 집에서도 조립할 수 있는 싹을 말이요. 우체국 소리는 스톡홀름. 글씨체는 늘 그렇듯 인쇄체 대문자로 쓰여있어. 반듯하면서 정성 들인 필지요. 이윽고 두 사람은 침묵에 잠겼다. 그렇게 1분쯤 수화기에서 정적이 감돌았다. 푹 의자에 앉아있던 퇴직 형사는 몸을 한껏 뒤로 젖히고 파이프 담배를 뻑뻑 걸었다. 그는 자신의 한기를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더 이상 번뜩이 된 질문을 던져 이 일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미난 형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은 오래전에 지나가버린 옛 추억의 따름이다. 그리고 나이든 두 사내의 대화 역시 이제는 구원 의식에 불과했다. 두 사람 말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를 들렀었고 벌어지는 의식. 이 아파에서 시작되는 프롤로그였습니다. 82번째 생일을 맞이한 노인, 그리고 그 노인에게 온 하나의 꽃. 그 꽃이 자신이 잃어버린 손녀가 주어 꽃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노인에게 이 꽃이 찾아왔으며, 그리고 슈퍼그렁크비스크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가진 미카엘과 리즈베트는 어떻게 또 둘이서 합동으로 콤비가 되어 사건을 해결해 나갈까요? 여러분, 오늘의 책 밀레니엄이었습니다. 오늘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흥미로운 추리소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끈에 빠진 서양 소설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실제로 책을 사면은 이 추리소설이 항상 가지는 것과도 같이, 물론 모든 추리소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추리소설 대부분이 그러듯이 그 마을에 지도가 적혀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적혀있고 가계도가 적혀져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사면 좀 더 책을 읽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북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책 밀레니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책 어떠셨나요?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갔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루 마무리가 행복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잠에 도서관은 관장 용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밤도 잘 자요. 안녕.